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시간째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명나라에서부터 청나라 때까지, 중기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15세기부터 18세기의 시기를 우리가 계속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주제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15세기, 16세기부터 보죠. 명나라 때지, 명나라 초기와 중기 때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동아시아 교역망은 명나라의 조공 책봉 체제를 통해서 동아시아 교역망이 구성이 됩니다. 이 명나라는 주변국들과 조공 책봉 체제를 맺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도 무로마치 막부 시대이기 때문에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이 일본의 쇼군이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으면서 이 조공 체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뭐 무로마치 막부라든지 대월, 류큐 이런 국가들, 그리고 여기에 적히지 않은 다른 국가들하고도 정기적이건 비정기적이건 조공의 형식으로, 조공 책봉의 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고, 교역도 마찬가지로 이 조공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는 사무역은 허락하지 않아요. 국가 간의 공식적인 조공무역만 허락할 뿐이지 사무역은 허락하지 않아서, 명나라가 취한 이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해금 정책을 펼쳐서 바다를 통해서 상인들이 사적으로 배를 띄워서 무역을 못 하겠단 말이야. 해외 무역은 오직 뭐만 허락하냐면 조공무역을 통한 무역만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1368년 명나라가 세워지는 시점이죠. 이때 시작해서 거의 2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해금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뭐냐?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군벌 억제하고 왜구 등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해금 정책을 처음 펼치던 이 1368년 14세기 중반은 한창 전기 왜구가 활동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왜구가 크게 두 차례 창궐을 하게 되는데, 이 14세기부터 15세기 초에 활동했던 왜구를 전기 왜구라고 부르고, 이 원인이 뭐냐? 일본이 남북조 시대, 남북구초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그 시대 혼란기 때문에 왜구가 많이 급증해서 뭐 고려나 명나라의 해안을 습격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초기와 고려 말과 겹치고, 이 해안가에 워낙 왜구가 많다 보니 명나라가 바닷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지. 자,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가 이 남북조 시대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 왜구를 근절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책봉을 받고 감합무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감합무역이라는 거는 명나라와 일본이 감합을 서로 반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합쳐서 서로를 확인하는 건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냐면 공무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조공 사절단으로 위장해서 사적으로 무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감압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렇게 어, 적혀 있는 종이를 반씩 가지고 있다가 만났을 때 짠 하고 합치면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완성이 안 돼, 이런 증표를 안 갖고 있으면 무역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명나라가 세워질 때 주원장이 다른 군벌들을 물리치고 중국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주원장과 대립하던 세력들 중에 해상 세력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해금 정책, 바닷길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펼치고 조공무역만 허락해서 자연스럽게 무역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주변국들이 아무리 중국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조공을 안 맺으면 물건을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 많이도 못 가져가겠지. 중국이 주는 만큼만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번영했던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 국가가 바로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류큐입니다. 자, 류큐의 위치는 이 조선과 일본, 명나라 이 남쪽 바다에 있는 오키나와 제도를 무대로 한 왕국입니다. 류큐는 굉장히 번영했던 나라여서 지금도 이렇게 궁궐 유적도 남아 있고 또 수도인 슈리성이라는 그 성곽 유적도 남아 있는데 이들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이 명나라 조공책봉 체제와 해금 정책이 펼쳐지던 시점이 류큐 왕국이 번영했던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류큐 왕국은 명나라의 조공 무역을 했었고 명나라와 그리고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양의 조공 무역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명나라와 무역을 원하는데 명나라 물건을 마음껏 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류큐에 가서 명나라 물건을 구할 수 있었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조공 횟수를 국가마다 지정했는데 베트남은 3년에 한 번 가능하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근데 류큐는 1년에 한 번으로 우대받고 있었단 말이야. 류큐는 굉장히 조그만한 나라인데 베트남이나 일본에 비하면 작은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그 나라들보다 더 자주 조공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중국 물건을 얘네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 류큐라는 나라가 중개무역으로 번영한 것을 어떤 거에서 또 반증이 되냐면 이 류큐 왕국이 만들었던 만국진량의 종이라는 종의 명문을 보면 류큐는 뭐 남해의 승지에 좋은 곳에 위치해서 뭐 조선의 빼어남을 모아놓고 대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이력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선박을 통해 만국의 가교가 되고 이국의 산물과 보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이 글을 보면 류큐라는 나라가 중개무역으로 매우 번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공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중국에 가서 사면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은 해금 정책으로 사무역을 막아놨단 말이야. 중국 물건을 사러 중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도자기 생사 견직무 이거 다 조공무역으로 가져왔겠지. 근데 나라는 조그마한데 조공무역 자주 하니까 남아 돈단 말이야 물건이. 그래서 그것을 외국에서 온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문을 남겼던 거지. 자, 그러다 이제 16세기쯤 되면 밀무역이 매우 성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밀무역이 성행한 원인은 당연히 해금 정책 때문이겠지. 사무역을 막으니까 몰래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밀무역 상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자, 이런 밀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닝보는 이 중국 강남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닝보의 나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자, 닝보 인근의 쌍서도라는 곳에서 밀무역이 번영하고 여기에는 명나라 상인, 일본 상인, 동남아시아 심지어 멀리서 유럽에선 포르투갈 상인까지 참여한 이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말이 밀무역이지 규모는 뭐 어지간한 국가적인 무역에 못지않은 규모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밀무역이 잦아지니까 명나라가 밀무역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으로 무역을 못하게 된 상인들이 해적 집단으로 합류하고 왜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부르는데 후기 왜구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센코쿠 시대 혼란, 일본이 또 혼란기가 16세기 중반이면 한창이었고 그럼 또 해적이 많아지겠지. 가만무역이 또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공식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루트가 완전히 끊겼고 밀무역을 했는데 밀무역 단속까지 강화가 된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무역으로 중국 물건을 못 구한다? 그러면 뺏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16세기 중반부터 극심해졌고 이 2차 왜구가 활동했던 시기, 후기 왜구가 활동했던 시기에 중국은 북쪽에서는 몽골, 남쪽에서는 왜구가 활동한다고 해서 북로 남해의 상황이었고 16세기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후기 왜구의 대표적인 사건이 을묘외변이지. 근데 이렇게 밀무역 단속이 강해지니까 이런 왜구가
더 창궐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중국 상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바다로 못 나가게 하니까 피해가 너무 심하고 왜구가 너무 창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명나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해금령을 완화해달라는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67년에 드디어 해금 정책이 종료된단 말이에요. 자, 해금령이 완화된 이후에 이제 중국 상인들이 무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상인들은 중국산 물건을 들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생삽, 이 비단실을 들고 일본 규슈에 가서 일본산 은을 중국으로 수입합니다. 이때 이미 명나라는 은경제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은을 왕창 가져간단 말이야. 자, 일본 상인들은 여전히 명나라에 갈 수 없어요. 명나라가 해금령은 풀었지만 자기네 나라 상인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 허가를 해준 거지 외국 사람들이 지네 나라에 들어오는 건 허가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명나라에는 못 갔기 때문에 명나라 상인과 또 국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규슈에서 명나라 상인이 오는 걸 기다리던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까지 가서 명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 베트남의 호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원교라는 다리가 있어 호이안에 가면은 1593년에 호이안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지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인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이런 다리까지 짓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일본인만 많이 산 게 아니고 중국인도 많이 살아. 그래서 베트남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또 무역도 하는 거야. 그래서 호이안에 살던 화교, 중국 사람들이 세운 회관이 푸젠 회관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금력이 풀려서 사무역이 활성화되면 어디가 피해를 받냐면 방금 번영했다고 얘기했던 UQ는 중개무역에 쇠퇴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 UQ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못했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건데 이제 사무역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네 물건을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UQ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조선은 어땠냐면, 자, 조선도 역시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은 1년에 3번 가능해. 그러니까 가만 무역이 중단된 이후에 일본인들이 중국산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산 물건을 많이 가져가게 됐지. 그래서 일본산 은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15세기, 16세기까지의 상황이야. 자, 17세기로 갑시다. 자, 17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교역망을 보면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를 보면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서 조선 전기에는 항구를 3개 뚫어줬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하나만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포에는 외관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몇십 명, 몇백 명 거주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이런 장소가 있었어. 자, 이 외관이라는 곳은 일본이 1635년 이후에 자기네 나라 사람을 해외로 못 나가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해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해외 무역을 했는지 또 볼 필요가 있겠지.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17세기 초반에 휴인장 무역이라는 걸 합니다. 휴인장 무역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네 나라 상선이 나라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학교에서 외출증 받고 바깥으로 나가듯이 휴인장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허락받고 나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이 그 전까지는 센코쿠 시대 같은 혼란기였기 때문에 무역 통제가 안 됐지만 이제 에도 막부 같은 통일된 정부가 만들어지면 해외 무역을 통제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가려면 이제는 니네 멋대로 못 나가고 우리 에도 막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그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휴인장을 통해서 무역을 통제하고 재정 확보를 노리는데 언제까지 했냐? 1635년까지면. 왜? 1635년 이후에는 에도 막부는
누구든지 나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단 말이야. 조선 빼곤, 조선의 외관으로 가는 것 빼고는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슈인선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은 여전히 이 뭐 하노이, 교집, 캄보디아, 샴, 뭐 루손, 타이완 이런 데가 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이 휴인선이 갈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나라는 여전히 일본 배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휴인선은 주로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활동을 합니다. 자, 휴인선 무역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서서히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데 서양과 무역을 통제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크리스토교 선교 때문이에요. 이 서양 세력들이 와서 크리스토교를 계속 전파를 하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에도 막부가 크리스토교 금지령을 내리고 일본인이 절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해외 도항을 계속 얘기하면 1635년에 금지하고 그 다음에 서양 상인들 중에 포르투갈 상인 뭐 이런 상인들은 다 추방시키고 네덜란드 상인들만 무역을 허용합니다. 네덜란드는 왜 서양인인데 허락을 하느냐? 네덜란드인들은 자기네들은 절대 크리스토교 포기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 자, 명나라도 무역 통제입니다. 명나라는 1661년부터 1684년까지 명나라와 비슷하게 해금령을 내립니다. 약 23년 동안. 청나라가 내린 해금령을 천계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둘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걸 뭐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청나라 때는 뭐 천계령이라는 걸 했다, 해금령.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걸 왜 했냐면 이 타이완의 정송공 세력이 반청 세력인데 얘네가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교류를 금하는 청계령을 내리는 거지. 그러면 정송공 세력 때문에 청계령을 내렸으니까 왜 1684년에 청계령이 끝나는지는 감이 오죠. 정씨 세력이 진압된 해가 1683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씨 세력이 진압되자마자 청나라는 청계령을 싹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해금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 청나라는 해안가 여러 지역에 해관을 설치해서 무역을 관리하고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시기가 청나라가 해금 정책을 펼치던 시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중국 배 척수가 해금 정책이 실시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숫자가 차이가 나죠. 해금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청나라가 천계령을 실시하기 전에 1641년과 50년에는 97척, 70척이 나가사키로 들어가는데 중국 배가 해금 정책이 실시되던 1666년, 78년의 통계를 보면 35척, 26척 확 줄어들죠. 근데 이 중에 절반은 또 정송공 세력 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해금 정책이 풀리자마자 중국 배가 엄청나게 또 일본으로 간단 말이지. 1686년 해금 정책 풀리고 나서 2년 있다가 103척이 나가사키로 가고 또 2년 지나니까 194척이라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에도 막부에서도 문제였어. 뭐가 문제였냐면 중국과의 무역이 너무 갑자기 확 급증하니까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중국 상인들은 딴 거 없어. 자기네 물건 팔아서 다 은을 사간단 말이야. 은 경제이기 때문에 세금도 은으로 내야 되고 모든 경제 생활이 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이 너무 유출되니까 일본도 자기네들 쓸 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에도 막부는 신패를 발급해서 선박수와 무역량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은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은 대신 구리나 해산물로 거래하도록 하죠. 이게 바로 신패입니다. 자, 쇼토쿠 신레이가 바로 신패와 관련된 법령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뭐 구리 수출은 뭐 톤수를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부족하면 은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해산물이나 기타 물품으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무역선의 입항은 청나라 배는 30척이 들어오고 네덜란드선 2척. 그러니까 이 무역선이 들어오는 걸 제한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신패는 뭐냐? 이 신패가 있어야 일본에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척으로 제한한다. 30척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 거냐? 심패를 30척한테만 주는 거야. 이거 없으면 무역을 안 시키는 거지. 무역 제한을 위한 정책인 거지. 그래서 휴인장과 심패의 차이는 뭐냐? 휴인장은 일본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나가는 배를 통제한 거지. 나가려면 외출증 받아가라. 휴인장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심패는 자기 나라 나가사키 항구로 들어오는 중국 배를 통제하는 거지. 야, 들어오려면 초대장이 있어야 돼. 그게 심패인 거지. 그래서 심패를 소지하지 않은, 여기 오타가 있죠. 신해가 아니고 심패지. 심패를 소지하지 않은 상사는 무역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리가 부족할 때는 해산물이나 기타 물품으로, 자, 해산물을 취급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했던 해산물이 말린 해삼이에요. 해삼은 말린 건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엄청 좋아하나 봐.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이원복 셰프가 그 말린 해삼으로 중국 요리 만들더라고. 그만큼 중국인들이 말린 해삼을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진행되고, 자, 오늘 배운 걸 확인하자면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 이 15, 16세기를 보면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1368년부터 1567년까지 약 200년간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밀무역이 번영하고 외국가 창궐을 하자 사무역을 허용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그리고 일본과는 가만무역을 하다가 영패는 이후에 가만무역이 중지가 되니까 역시 밀무역이 번영하고 외국가 창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육휴 입장에서는 해금 정책이 시행될 때는 중개무역이 굉장히 번영했지만 사무역이 허용된 이후에는 이 중개무역을 쇠퇴하게 되고, 조선은 뭐 일본과의 무역 그리고 명나라와 일본의 중개에서 이득을 보는 상황이 16세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정성공 세력 등 반청 세력이 활동하니까 청나라가 해금 정책 청계령을 실시하죠. 1661년에. 그래서 1683년에 정성공 세력을 진압을 하게 되니까 청나라는 바로 이듬해 청계령을 해제하고 해상무역을 허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사키로 가는 중국 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일본에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1715년에 신패를 발급하고 선박수와 무역량을 제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의 상황을 보면 그 센코쿠 시대에는 아무나 나가서 막 무역을 했지만 16세기 중에는 이제 일본의 통일된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하지. 처음에는 휴인장을 발급해서 휴인장 받은 애들만, 외출증 받은 애들만 해외에 가서 무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635년, 36년부터는 세국 정책을 시작해서 뭐 나가는 것도 막고 들어오는 것도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막기 시작하지. 그지? 이런 식으로 17세기의 무역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